저는 운동의 날 엄마를 3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교문 밖 느티나무 아래, 나무 뒤편, 그리고 돌아서는 엄마의 등 뒤에서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밥과 달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제 입으로는 말하지 못한 채로요. 1973년 가을, 우리 학교에서는 가을 대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전부터 운동장에는 망국기가 줄지어 걸렸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형형색색 깃발들이 가을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교문 앞에는 벌써부터 엿장수 아저씨가 나타나 달콤한 눈깔 사탕을 팔기 시작했고 번데기 삶는 냄새가 골목 저편까지 풍겨왔습니다. 운동회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뿐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설렘만큼이나 큰 불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오실 수 있을까?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사흘 전 저녁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와야 해, 알았지? 엄마는 시장에서 돌아오신 길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생선 비늘이 반짝이고 앞치마에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선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차라리 바쁘셔서 못 오셨으면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전날 밤, 엄마는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새벽같이 나가셨고 저는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엄마가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만세 삼창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4학년 3반은 청군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띠를 질러매고 청군 이겨라 백군 물러가라 목청껏 외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마전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말이 되고 여자애들이 기수가 되어 상대편 머리띠를 빼앗는 놀이였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소고춤 순서를 기다리며 스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자꾸만 교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엄마는 벌써부터 운동장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순이네 엄마는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고 명숙이네 엄마는 양장에 하이힐을 신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과 과일을 꺼내놓으며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엄마 오지 마세요. 제발 그 초라한 몸빼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소고춤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교문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11시 반쯤 운동장 한쪽에서 탕 신호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님이 펼쳐놓은 돗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혼자 스탠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양은 도시락통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지어주신 밥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보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반찬은 무짠지 몇 조각과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옆반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분식을 잘 지키는구나. 착하다. 혼분식, 쌀과 보리를 섞어 먹는 정부 시책이었습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이라 온 나라가 보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보리밥은 혼분식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요.
순이는 도시락에 계란말이와 소시지가 있었고 명숙이는 엄마가 싸온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후다닥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숙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안 오셨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숙이는 소시지 한 개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넣어주래. 고마웠지만 동시에 참담했습니다. 동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문역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는 남색 수건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꼭 안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나무 뒤에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소고춤을 추는 모습을, 천군 응원을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셨던 겁니다. 엄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엄마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쓰시던 그 비린내 나는 파란 비닐 앞치마였습니다. 엄마는 장사를 하다 급히 뛰어오신 거였습니다. 제 운동회를 보기 위해 장사를 접고 오셨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멀리 서 계신지를요. 친구들이 생선 장수 엄마라고 놀릴까봐, 제가 창피해할까봐 당신 스스로 숨어 계셨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불러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이리 와요. 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명숙이가 순이가 볼까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보자기를 아는 그 등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가 돌아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앉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 엄마 아니야? 왜 안 들어와?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부인한 겁니다. 엄마는 교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셨습니다. 저를 찾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경기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주를 뛰는 친구들도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등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보자기를 안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분명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으셨을 겁니다. 귀한 달걀도 삶으셨을 겁니다. 시장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초라함이 딸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처를 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뭐라고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질 역이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서운해하실까, 아니면 화를 내실까. 그런데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나무 대문 옆에 보자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엄마가 안고 계시던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양은 도시락통이 2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삶은 달걀 3개와 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 엄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서는 보기 힘든 온전한 쌀밥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끼고 모아서 이 쌀을 준비하셨을까요? 달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서 팔아야 할 귀한 달걀을 몰래 빼돌려 삶아오셨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집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마주보기 민망해서 아니면 딸아이가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피하셨을 겁니다. 저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밤늦게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제가 먹다 남긴 도시락통을 씻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고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로 우시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제 앞에서 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그날 밤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우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울음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흐느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엄마라고,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야 했는데, 반찬도 더 잘 싸줬어야 했는데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한 건 저예요. 엄마를 부인한 건 저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은 제가 모셨습니다.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일 찾아뵙고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것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도 그날의 빚을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운동의 날 나무 뒤에 숨어 계셨던 것도, 제가 모른 척했던 것도, 보자기를 대문 앞에 두고 가셨던 것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냥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던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는 끝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부족한 엄마였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1973년 그날의 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꿈을요. 망국기가 펄럭이고 천군 백군이 응원을 외치는 그곳에서 저는 이번엔 느티나무 뒤로 달려갑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운동장 한가운데로 나옵니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왔어. 하지만 꿈은 언제나 그 순간에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차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 있으신가요? 사랑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던 그 시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가 외면했던 모든 사랑들에게 말입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옛날 앨범을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망국기가 펄럭이던 그날의 사진을 보며 그때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